당뇨를 진단받으면 안과 진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망막병증 중에서 황반 주위에 출혈이 만약에 생기면 또는 황반 박리가 생기면 갑자기 시력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뇨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됐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당뇨가 처음 진단된 그때도 드물지만 황반에 이런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은 즉시 안과 진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를 진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식이요법 조절인 것 같은데 당뇨약을 쉽게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는 건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이고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총량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 양을 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면 크게 당뇨에 대해서는 약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당뇨가 있었더라도 식이요법만 잘하면 금방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는 것은 혈압약을 끊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병이라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식물성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공기름과 가공식품 이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서 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갔던 당이 또 빠르게 내려가면서 어떤 기준치 이하로 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복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서 또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혈당 증후군이라고 간식을 먹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가령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내려가면서 당이 7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단 것이 땡겨서 또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 서서히 떨치고 기준치 이하로 떨치지를 않습니다. 가령 100 정도 이 정도 떨치기 때문에 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저혈당 증후군도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요령들이 있는데 가령 야채를 함께 먹는 방법이 있고 또 복합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고 고기나 야채를 먼저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탄수화물을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펴서 먹으면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좀 변성이 돼가지고 당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당뇨약을 드시고 안과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식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분이 고기는 너무 안 드시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거의 드시지 않아가지고 채식 위주로 하시고 주로 잡곡밥을 드시는데 주로 쌀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은 10%만 넣으시고 보리, 콩, 현미, 잡곡 이거를 90%로 해서 밥을 드시게 했고 대신에 100번 씹으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씹고 삼키는 것으로 해서 소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신에 그 수육이나 또는 고깃국 그리고 두부, 청국장 이런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했고요. 또 올리브유를 식사 때마다 2수저씩, 2수저면 1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올리브 기름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 조절이 잘 되었고 나중에는 눈이 안과에 갔는데 그런 레이저 시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2명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약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압약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신체의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고혈압을 약을 먹어서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일부의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혈압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 왔고 혈압을 낮추었을 때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이런 발병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 약의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좀 가볍고 적습니다. 주로 큰 부작용이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의 경우에는 약간 어지럽고 피곤하고 숨이 가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약 용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라서 혈압약은 꼭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에 나이가 드신 70대 이상 노인들에서 저혈압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했을 때 골절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밑으로는 가급적 떨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병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보충제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용성 비타민 ADK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K2가 얼마 전부터 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이러한 비타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뼈로 보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DK2는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호르몬 분비도 자극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근육도 건강하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이 성장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밝혀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이 비타민 ADK2입니다.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래서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ADK2 비타민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책에 그 혈압약을 끊는 5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압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자른 혈관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요. 혈관벽이 이렇게 있고 혈관에는 내막, 외막, 가운데가 중막입니다. 이 중막이 근육이 있고 탄력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삥 돌려서 있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중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여기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와서 딱딱해지는 것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혈압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 안이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일시적으로 두터워진 경우는 염증을 조절하면 이 혈관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이 혈관에 있는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가령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을 적게 나오게 한다면 이게 수축이 풀려지니까 혈압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적게 먹으면 여기에 염증이 적게 일어나니까
부었던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혈압이 내려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적게 분비하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가령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호르몬들이 이걸 수축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도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완화시키면 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완이 잘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체중을 줄이는 거,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혈압을 떨친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혈압을 떨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실제로 혈압약을 끊는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혈압이 잡혔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젊은 30대 중반에 약간 이제 비만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밤늦게 주무시고 또 밤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오트밀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이 항상 나쁘셨어요. 늘 설사하시고. 그래서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니까 우유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 대신에 다른 걸 드시도록 했고 장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원인은 뭔가 우유로 인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장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안에서 이렇게 혈관 두께가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먹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혈관의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아닌 다른 원인들인 경우에는 혈압이 쉽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